자, 여러분, 선생님 잠깐 한번 보세요. 저 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혹시 나는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다. 오, 대부분 지금 다니시네요. 네, 손 내려주세요. 자, 나는 창조과학 캠프를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아, 네. 네. 어디 아니라고 한 분들도 손 드네. 예. 여러분들 과학 좋아해요? 네. 아니요라는 솔직한 대답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있네요. 선생님도 과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과학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네, 점수는 잘 안 나왔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죠? 짝사랑은 항상 어때요? 네, 괴로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과학 캠프에 오셔가지고 과학 관련된 내용을 듣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참석한 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고등학교 이상보다도 중학생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중학생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전달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 온 만큼 2박 3일 동안은 창조과학 캠프를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자의에 의해서 왔든 타의에 의해서 왔든 기왕 내가 여기 온 거, 네, 꾸벅꾸벅 졸면서 이 시간을 날려버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별로 친하지 않은 과학이지만 그러니까 흘려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고 한마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것인가. 네,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과학이랑 많이 친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과학이 제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흥미가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미세 조정이라고 하니까 벌써 약간 거부 반응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 조정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간단하고 심플하게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잡아봅시다. 자,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과학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온 우주와 생명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연. 네, 우연이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네, 계획되고 설계된 거다. 이 두 개념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세 조정이라는 말은 그래도 중학교 이상이니까 뭔가 세밀하게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우연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지구를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그 안에서 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되고 조정된 흔적이 관찰이 된다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연에 의한 우주와 지구와 생명이 아니라 계획되고 아주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심플하게 이해 안 돼도 네 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말로 내뱉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로. 이해가 안 돼도 됐다고 하면은 내 뇌는 된 줄 알아. 내 뇌를 속여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4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뭐 예배당에서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 숙소 가서 주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씻고 먹고 하는 이 행동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 힘이 주어져야 돼요. 4가지 힘. 네.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4가지 힘이 있대요. 자, 어떤 힘이냐 한번 들어봤을 텐데, 중력은 뭐예요? 네, 맞아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아주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쉽게 인식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인식할 수 있느냐? 한 3층 정도 높이에서 내가 뛰어내려 보면, 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 뒤에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 실천을 하지 마시고, 중력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힘이지만 물건을 이렇게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 본다거나,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데서 내가 뛰어보면 내가 중력의 영향권에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이 뭐냐? 강한 핵력 또는 강력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익숙한 힘은 아니에요. 왜냐? 이 강력은 어디서 작용하는 힘이냐면
무지무지하게 작은 입자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이 강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력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같은 전하, 예를 들면 플러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밀어내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 전자기력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한 핵력 또는 양력이라고 부리는 힘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힘이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우주와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네 가지 기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주제가 미세 조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논리가 전개될까? 이 네 가지 힘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세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밀하게 조정이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미세 조정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강의 끝낼까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시네. 네, 끝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뒤에 있는 분들한테 혼나니까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중력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력을 처음에 발견하고 논문을 쓰신 분은 여러분도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중력방 정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질량이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력 또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중력의 힘을 더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항상 중력은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이 측정값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과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것은 대부분 자연수가 많지만 이 우연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연수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중력의 크기가 떨어진 두 물체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할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곱보다도 뭐 1.87이라든지 또는 뭐 2.001이라든지 뒤에 소수점이 붙는 무작위한 우연에 의한 형성이라면 이 힘이 그러한 뒤에 소수점을 막 여러 가지를 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정밀하게 값을 측정할수록 소수 5자리까지도 0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2.00000. 왜 그럴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마치 맞춰놓은 것처럼 너무도 깔끔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정확하게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연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소수점이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마치 누가 인위적으로 맞춰놓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이렇게 조정해 놓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조정해 놓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의 단계에서 달라져요, 여러분. 관찰되는 것은 어때요? 현상은 똑같죠? 눈으로 보거나 측정 도구로 측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데이터가, 그 관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창조과학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세 조정해 놓으셨다. 근데 이제 이 값이요, 점점 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아주 세밀하게 좁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 봅시다. 지금 중력값이 10의 60승분의 1만큼만이라도 약해지거나 강해진다면 우주는 팽창되거나 압축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우리가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게 잘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우주가 한 직경 450억 광년 정도 되는데 그 우주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닿는 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 자의 한 눈금은 우리 보통 쓰는 15cm나 30cm 자는 한 눈금이 얼마예요? 0.1mm. 되게 세밀하다, 그죠? 미세 조정이라 그런지. 보통 1cm 간격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자도 그렇게 한 3cm 정도 간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자 크기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3cm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디 작은 점일 거예요, 그죠? 우주 전체니까. 지금 그 지점의 어느 한 지점에 지금 이 중력이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눈금만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주가? 완전히 압축돼가지고 사라져버리거나 팽창돼가지고 확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잘 가늠이 안 되죠? 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10의 50승이 넘어가면요. 거의 무한대로 봅니다. 10의 50승이. 그러면 10의 50승분의 1은 뭐예요? 확률이. 네, 거의 제로라는 거죠. 제로. 그죠? 역수니까. 그죠? 제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중력은 10의 60승분의 1이에요. 제로인 확률에서 공을 더 붙여야 돼요. 10개를. 그죠? 그러면요. 이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요. 하고 입을 쩍 벌리고 네,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밀한 값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충분히 지금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세 조정된 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다 이거예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맨날 학교에서 1, 2등 하던 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과학자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미세 조정된 값이 바로 현재 우리 우주가 가지고 있는 중력 값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이 중력이다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중력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17절 부분만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섰다는 함께 섰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존하다 또는 함께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온 우주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힘으로써 이 중력 가운데 중력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을 때 모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아주 광활한 검정색으로 이 아주 광활한 그냥 텅 빈 공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별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밑으로나 떨어지지 않거나 어디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까? 궤도를 따라서 그 모든 별들의 운동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힘, 강력과 양력의 미세조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죠? 사람 아닌 분 여기 안 계시죠? 자, 여러분들 손톱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 자, 여러분들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 내 몸이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이제부터는 아주 미시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손톱에서 이 손톱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포가 모여가지고 손톱이 되고 손이 되고 뇌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세포 핵으로 들어가면 염색체가 있어요. 그 염색체의 DNA 사슬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각각의 분자들입니다. 그죠? 분자는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원자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전자와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자, 이거 하나하나가 입자입니다. 입자. 여러분들 동글동글한 모래알갱이 같은 거 보셨죠? 그런 걸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주 기본 단위부터 쌓아 올려가면요. 그런 동글동글한 모래알갱이가 수도 없이 쌓아 올려져가지고 내가 된 거예요. 나. 그죠? 얼굴에서 열이 좀 나가지고 식히고 있어요. 네.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단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모래성 쌓은 거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보신 적 있죠? 이게 모래성 쌓아놨는데 파도가 탁 치면은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양성자와 중성자 단계부터 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우수수수수 이렇게 쓰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력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이 원자인데요. 원자의 핵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원자핵에서 지금 플러스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알갱이 보이세요? 그게 양성자입니다. 플러스니까 양성자예요. 그리고 아무 플러스나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있죠. 그것이 중성자예요. 중성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 뭉쳐지느냐에 따라서 원소가 달라집니다. 네. 배우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들이 플러스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죠? 밀어내야 돼요. 오, 좋아요. 밀어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밀어내지 않고 붙어 있어요. 그 밀어내지 않고 붙어 있게 잡아주는 힘이 뭐예요? 강력이에요. 강력. 근데 이 강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커지거나 조금만 더 작아지면 이 원자가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아주 미세하게 그 힘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자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원자가 형태를 유지하면 그 다음에 뭐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분자가. 그죠? 그죠? 분자가 형태를 유지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DNA 사슬들, 세포들, 우리의 몸, 이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대로 모래성이 이렇게 스르르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자들을 결합시켜주는 힘이 바로 강력인데요. 이 힘의 결정적인 크기가 있습니다. 이게 더 커지면 수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더 커지면, 더 작아지면 무거운 원자들만, 수소 원자만 남아있고 무거운 원자들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더 복잡한 원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더 복잡한 원자들이 필요해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작아지면. 아주 현재의 수준보다 1000분의 1일 만큼이라도 작아지거나 커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원자 핵 안에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약간의 질량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더 무거울까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요. 중성자가 약 0.14% 정도 무거운데 이 약간의 무거움의 이 비를 유지하지 않으면 별들을 가진 우주와 복잡한 생물체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우리 몸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원자와 분자가 붕괴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별들이 운행하고 있고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그 힘을 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밝혀낸 게요. 20세기 과학의 가장 놀라운 쾌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는 측정을 이렇게 미세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과학이요. 처음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이 보였다가 다인 이후에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과학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자꾸 자기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무신론자였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또는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회의론자, 모르겠다, 이런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편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 높고 똑똑하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냐 이거예요. 최신의 과학들이 이러한 미세 조정,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그 값을 왜 하필 우리 우주와 생명체가 택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우연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전자기력 볼게요. 전자기력. 아까 우리가 4가지 기본 힘에서 이제 3개 받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은요. 우리가 아까 봤던 중력이나 강력 또는 양력보다도 훨씬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 박수.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이 박수 칠 때 박수 소리 나죠? 여러분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것도 박수 소리가 나는 것도 뭐 때문이냐면 전자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전자기력이 존재해서 그래요. 전자기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밀어내는 거,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결합하려고 하는 거, 그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 단위에서부터 전하량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하량을 띠고 있는 것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자랑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이렇게 의자 위에 걸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점점 의자랑 이렇게 합쳐진다니까요. 서로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같으면. 네. 그리고 우리가 박수를 칠 때 박수를 쳐라라고 우리 뇌에 신호를 주는 이 전기력 신호도 뭐예요? 전자기력에 의한 거예요. 박수를 쳤을 때 내 손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전자들이 서로 반발하면서 서로 밀어내요. 그러면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전자기력 때문이에요. 전자기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화학결합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거, 땅바닥을 걸어 다닐 때도요, 여러분의 발이 바닥을 밀어내죠. 그죠? 그때 전자기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더 익숙한 경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정전기 경험하죠? 그죠? 두꺼운 옷 입고 있다가 갑자기 벗으면 어때요? 찌릿하죠? 네, 그게 다 전자기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은 전자기력이 없으면 하나도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전자기력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알맞게끔 하나님께서 가장 세밀한 단위로 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게 4가지 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일 강한 힘은 강력입니다. 강력을 1이라고 했을 때 제일 약한 힘은 중력이에요. 중력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9승. 10의 39승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강력과 중력의 차이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연히 우주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생겨났다면 태초에는 모든 힘이 어땠겠어요? 우연이니까 똑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력과 전자기력과 강력과 양력으로 이렇게 분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힘의 차이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가장 큰 힘과 가장 작은 힘 사이가 거의 엄청난 차이, 거의 10의 39승분의 1 곱하기 6. 중력의 힘이 지금 크기가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히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힘 들으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으면 조금 더 쉬운 내용을 이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인류지향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인류지향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방이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들 방은 누가 생활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네, 내가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방향에 책상이 있고 침대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원하는 자리에 딱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죠? 언제나 내가 들어가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방이 최적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물건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제자리를 맞춰가지고 마치 꼭 내가 이 방에 살아야만 할 것 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겠죠?
근데 우연에 의한 우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팅되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이건 누군가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정리를 해놨다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보편적인 생각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네 가지 힘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 미세에 조정돼야 되는 이 요소들이요. 대충 계산해도 최소한 30여 가지 이상이 맞춰져야만 비로소 생명체가 이 우주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그 30가지라고 하니까 되게 적어 보이지만 그 각각의 요소들이요. 대부분 다 거의 불가능한 확률을 지향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10의 60승분의 1이라든지 그거 하나만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세 개는 어때요? 30까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뒤에 나와요. 보면 핵력이 아까 강력 말했죠. 1%만 달라져도 산소와 탄소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변화해요. 탄소와 산소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원소들입니다. 그죠? 우주 상수,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또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비도 그래요. 탄소 원자핵의 들뜬 에너지 상태, 전자기 결합 상수, 전자기력과 중력의 미세 조정.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이 원고에 풀어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하나하나의 조건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아야만 우리 우주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가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10의 몇 분의 몇? 1230승분의 1? 장난해. 지금 10의 50승분의 1만 해도 지금 무한대라고 생각하는데 1230승분의 1이에요.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소립자의 수보다 더 큰 수예요. 여기서 소립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단계, 아원자 단계의 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세한 입자들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예요. 그 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네, 필연인 거죠. 그죠? 네. 계획되고 목적을 가진 우주.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미세 조정이 되어 있나 살펴볼게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갈 이 지구. 당연히 일어나서 숨 쉬고 또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고 또 화장실을 가고 또 잠을 자고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 지구도요.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자, 지구 대기권은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질소가 가장 많고요. 자, 그런데 이 산소의 비율이 지금보다 적으면 사람이 제대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이 붙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이 비율이 높아지면은 너무 불이 잘 나. 여기도 불, 저기도 불. 소방관들이 더 바빠지겠죠? 불이 하도 너무 잘 나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가장 적정한 비율을 이 지구의 대기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권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약 0.03% 정도 섞여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주는 것이 온실효과입니다. 온실효과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한 온실효과는 우리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온 태양열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춥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 비율이 너무 줄어들면 어때요? 온실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얼어서 죽어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얕고 보이지 않는 오존층은 우리 우주 공간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 오존층이 너무 얇게 되면은
자외선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랄 수 없고 사람은 무슨 암이 걸려요? 예, 피부암 같은 거 걸리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면역체계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어렵게 되죠. 또 너무 두꺼우면 예, 자외선뿐만 아니라 빛도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양으로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셨어요. 다음 우리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은요. 라이프 존이라고 해서 태양이 지금도 계속해서 태양빛을 이렇게 쏘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태양에 너무 가깝게 되면은 이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행성이 어떻게 돼요? 뜨겁게 되고 너무 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죠. 그 가운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존 안에 정확하게 지구가 공존하는 궤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예. 만약에 태양이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보다 가까운 쪽에 있는 행성이 있죠. 그죠? 금성이죠. 너무 태양과 가까이 있는데 대기층이 너무 두꺼워서 외부에서 표면 관측이 어려운데요. 금성의 지표에는 황산비가 내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요. 황산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황산테러 알아요? 염산테러 이렇게 얼굴에 확 부어가지고 복수하려고 이렇게 피부가 녹아내리는 그 황산이 비로 내리고 있어. 금성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조차도 지표의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증발해버려요. 네, 지표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 무려 480도. 네, 480도. 따뜻하겠다. 그죠?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네, 못 살죠. 네. 조금 시원하게 하려고 위로 올라가면 황산비가 기다리고 있고, 내려가면 지옥이고, 네. 만약에 태양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구보다 태양에서 조금 더 먼 행성이 뭐예요? 네, 화성. 그죠? 화성은 우리 지구 뒤에 있는데요. 우리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데도 대기층이 얇고 태양빛을 덜 받기 때문에 여름에 마이너스 60도. 피서를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네. 겨울에는 마이너스 120도. 네. 살 수 있겠어요? 네. 못 살겠죠. 그죠? 우리 영하 한 20도만 돼도 그런 경우도 별로 없긴 한데 진짜 춥잖아요. 그죠? 근데 여름에 영하 60도면 생명이 살 수가 없죠. 네. 자, 그리고 지구의 크기는 지구를 덮고 있는 얇은 대기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크기입니다. 지구 크기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요, 그만큼 뭐가 더 커져요? 중력이 더 커져요. 중력이 더 커지면 이 생명체계에 그다지 좋지 않은 암모니아나 메탄 같은 파괴적인 이런 기체들을 계속 잡아놓게 되는 거예요. 중력의 힘이 세니까. 지구 안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기 어렵게 되겠죠. 반대로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작아지면 질량이 줄어드니까 중력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대기에 존재해야 되는 산소나 질소들도 다 우주로 점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기를 유지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지구는 목성과 토성과 같은 큰 행성에 의해서 혜성의 무차별 폭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띠처럼 들어오고 있는 것이 토성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커다란 게 목성입니다. 그것이 지구 궤도 밖에서 지구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지구는 혜성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약 2000배에서 8000배까지 뛸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혜성과 부딪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실제로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지구 말고 목성하고 슈메이커 랩이라고 하는 슈메이커 랩이 제9혜성이 충돌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혜성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5k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5km 정도, 꽤 크죠? 5km면 작은 거 아니죠? 정도 되는 크기의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충돌한 직후에 화구의 온도, 부딪힌 곳의 화구의 온도가 약 24,000 켈빈. 켈빈은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한 273도 정도 빼면 우리가 쓰는 섭씨가 돼요. 대충 계산해서 23,500도.
부딪히는 순간에 온도가 와 충돌된 구름의 높이가 3,000km 와 올라오는 게 관측을 해보니까 충돌한 충격이 어느 정도냐 이 슈메이커 레비에이성이 목성으로 접근할수록 목성의 중력 때문에 쪼개져 버렸어요.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근데 그 쪼개진 파편 중에 가장 큰 게 부딪힐 때의 충격이 600만 TNT 메가톤이에요. 잘 감이 안 오죠? TNT 여러분들 알죠? TNT 폭탄 마인크래프트 하신 분들은 TNT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메가톤은 뭐냐면 그 TNT 10만 톤을 한 번에 터뜨릴 때의 폭발력이 1TNT 메가톤이에요. 그러면 600만 TNT 메가톤이면 TNT 몇 톤 터뜨려야 돼요? 6천만 톤 터뜨려야 돼요. 6천만 톤을 터뜨려야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거의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 조각 하나 부딪힐 때 이 충격이. 그래서 이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 초속 60km의 속도로 목성과 충돌을 했는데 그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 지구랑 충돌을 했다면 지구는 멸망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걸 누가 대신 맞아준 거예요? 목성이. 목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중력도 어떻게 써요? 세죠? 그러니까는 그 옆으로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 지나가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서 어디로 끌려간 거예요? 목성으로. 살짝 통과해가지고 지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목성으로 끌려가가지고 목성이랑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목성은 우리 대신 몰매를 맞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거뭇거뭇한 이 점들 보이시죠? 그 부분이 해성의 파편들이 부딪힌 거예요. 목성과 토성 같은 큰 행성들이요. 지구는 약하잖아요. 작고. 그 앞에서 목성 거대한 얘가 속된 말로 몸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파편을 맞아주면서 다 나한테 와라 하고 다 대신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지구는 뒤에서 어때요? 행복하죠. 그죠? 대신 맞아주고 있으니까. 지구는 얼마나 행복한 행성인가. 우리 지구는 너무 태양으로부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그 크기로 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방해 그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그죠? 우연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 어디 있었어요? 우리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해봐라 이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먹줄을 그 위에 띄웠느냐? 정확하게 줄을 지어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다가 지구를 탁 하고 만드신 그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사실들을 뒤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놀라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미세 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그렇네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이게 사람이 악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반론들을 하느냐. 자, 그 반론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우주의 모습들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뭔 얘기냐?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 미세 조정된 거 그거 놀랄 필요 없어. 왜? 그렇게 미세 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미세 조정된 것을 알 수도 없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말인가 뭔가 싶으신데, 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미세 조정된 것들을 알 수도 없었겠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뭐 영국이랑 독일이 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국군 장교가 독일 군대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죽여야지, 이제. 그죠? 그래서 영국군 장교를 묶어가지고 저기 피아노 끝 정도에다 세워놓고 독일군 50명이 총을 딱 겨누고 영국군 장교를 쐈어요. 50명이 동시에 한 2m, 3m 정도 되는 자리에서 빵 하고 쐈어요.
50발 날아갔겠죠. 그죠? 근데 영국군 장교가 살았어. 총알을 한 발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국군 장교한테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아,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겠지. 라고 얘기하면 다 모든 게 해결돼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총 맞아서 죽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 아니야. 끝. 모든 것이 설명이 됐어요? 설명이 안 됐잖아요.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왜 50명의 총알이 빗나가는지 설명이 여전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반론은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좀 배웠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반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어떠세요? 이상하죠. 그죠? 그죠? 아무것도 실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반론이다 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영국군 장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50명이 짜고 다른 데를 싸다든지, 그죠? 그냥 공포탄이었다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이 미세 조정인데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기 싫었으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반론.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미세정이 정말 낮은 확률이라는 건 인정하겠는데 어쩌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하고 제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내기를 받아들여야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주사위를 50번 던져가지고 한 번이라도 6 아닌 수가 나오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다. 이 내기 받아들이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안 받아들인다고? 한 번이라도 6이 안 나오면 50번 던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1부터 5가 한 번만 나오면 돼. 그러면은 100만 원 받는 거야. 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내기를 했는데 50번 다 6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네요. 그리고 나한테 100만 원 줄 거예요? 예? 아, 신기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확률은 어떻습니까? 6의 50승분의 1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가능한 확률이에요. 아주 희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번 6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해서 50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6이 50승분의 1이지. 수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면 아, 그러네요. 인정하시겠어요? 아니면 제 멱살 잡으시겠어요? 이거 조작이죠? 조작이잖아요, 이거. 그죠?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6의 50승분의 1도 인정 못 하는데 10의 1260승분의 1 인정되시겠냐고. 우연이라는 게. 되겠어요? 아까 로즈 페노즈라는 분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우주가 우연히 형성될 확률 10의 1260승분의 1. 아, 이게 우연이네요. 그 사람이 바본 거지. 그죠? 네. 세 번째 반론 봅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그중 확률적으로 생명이 존재하게 탄생한 우주의 하나일 뿐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다중우주론이에요. 다중우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가 엄청나게 10의 2 1260승계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은 우주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주장이에요. 네. 자, 2번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한 개 정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요, 같은 과학자들한테서도요, 욕을 먹고 있는 반론입니다. 네.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1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미세 조정된 우주를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아주 애처롭게 만들어낸 반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순전히 과학적인 이론인 것처럼 제시되지만 많은 수의 다양한 우주가 과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는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뿐이다.
다중우주론은 기껏해야 제한된 범위의 특성만을 설명할 수 있고 그나마 설계 이론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형이상학은 철학 같은 거,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가정들에 의존하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그런 절박한 지푸라기, 다중우주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절박해. 지금 엄청 밀려 있어. 미세 조정 이론을 받아들이고 절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절박하게 만들어낸 이 이론이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유신론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예. 그냥 신이 있다고 인정해. 싫어! 하고 만든 게 뭐라고요?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막스 플랑크는 예. 자연의 무한한 영역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확히 조사된 모든 것들에 의하면 우리 작은 행성에는 사람의 정신과는 독립되어진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결과들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이 질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우주에는 어떤 지적 질서가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천문학자 케플러는 과학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관찰자일 뿐 어느 것 하나도 바꿀 수 없다라고 겸허히 고백했습니다. 뉴턴은 만유 인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천체 물리학자, 아주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신데요. 폴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은 아주 작은 수치의 변화에도 너무나 민감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했어요. 196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께서는 이 지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세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은 놀라운 점은 이 값들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존재가 매우 정밀하게 조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했고,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이 다 밝혀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뛰어나다고 가장 높은 지성을 소유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일부러 부정하다가 더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렇지 않은 증거들을 자기 손으로 발굴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다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너 2023년도 2월 오늘 며칠이죠? 17일 남원에서 창조과학 캠프 때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찡 비디오를 켜시겠죠?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서 보일 수도 있겠고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이 찍혀서 보일 수도 있겠죠. 할 말 있습니까? 없죠. 그죠? 지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셨네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네요 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찬양하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끝까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준비되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말씀을 읽을 때는 장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미세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모두 압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셨다. 그 사람들의 본분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찬양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6번째 시간 마치도록